어린 시절 위인전의 목록에 항상 있었던 인물이 콜럼버스예요. 위대한 개척가, 대서양을 건너서 마침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끈기의 표본 정도로 미화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표현도 상당히 유럽 중심의 표현이긴 하죠. 어쨌든 콜럼버스가 항해를 했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은 서양사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에요. 과장 좀 보태자면 서양사 관점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나 예수만큼 큰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전까지는 세계 지도는 불완전한 반쪽이잖아요. 유라시아 대륙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아프리카 대륙이 있죠. 근데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역사로만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 또는 도착, 뭐든 어쨌든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이후로는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즉 거의 전 세계와 관련된 역사를 새로 쓸 수 있고 세계 지도가 완성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콜럼버스였던 것이죠. 이전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백인들도 물론 있었지만 역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 콜럼버스가 주된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유럽 열강은 일단 아메리카 식민지를 점유하고 더 공격적으로 그곳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수천만 명이나 되는 원주민들을 잔인하게 말살한 것도 실제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말살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 흔적까지 다 없앴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은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 아메리카 대륙은 원래 빈 땅이었다. 빈 넓은 땅에 백인들이 들어와서 차지한 것뿐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백인들이 아메리카로 들어와서 만든 지금의 휘황찬란한 문명 이전의 흔적은 자연 빼고는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경우도 있죠. 그렇게 유럽 제국주의가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고 나중에 미국이 그것을 계승하죠.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자신의 저서 총균서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받은 교육으로 아메리카 대륙은 원래부터 빈 땅이었다더라. 그 넓은 대륙에 원주민이 100만 명 정도밖에 살고 있지 않았으니까 백인이 이주해서 그 빈 땅을 굉장히 풍성하게 채우고 개발하고 발전한 것이다. 백인 덕분에 아메리카 대륙이 발전했더라.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중에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지만요. 이렇게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온 콜럼버스가 실제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콜럼버스라는 사람을 만든 대서양 항해를 한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돼요. 1492년 8월 3일에 산타마리아호, 핀타호, 니냐호 세 척의 배가 90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스페인의 팔로아 항을 떠납니다. 스페인의 팔로아 항은 여기 끝부분에 있는 항구예요. 목표는 뭐예요?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는 거죠. 당시 총책임자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죠. 콜럼버스는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항로가 개척되었듯이 자기는 새로운 항로를 뚫겠다. 즉 서쪽으로 가서 인도로 도착하는 항로를 뚫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죠.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어느 정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다만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다. 이거는 반쯤 자살 행위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 배를 띄우고 목표 없이 전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원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다. 살인자들, 무법자들 다 끌어모아서 간신히 선단을 구하고 출항하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진한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게 콜럼버스 1차 항해입니다. 콜럼버스는 나중에 2차, 3차, 4차 항해로 아메리카 대륙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1차 항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의 항해가 70일 정도면 약간 짧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로서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망망대해에서 2달 이상 혹독한 선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로 여겨졌다. 혹시 중간에 폭풍우가 마주칠 수도 있고 항로가 없는 곳이라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아니면 무풍지대에 접어들어서 완전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세시대 범선의 항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는 위의 영상 링크에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70일 정도가 지나서 10월 12일에 인도라고 생각한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드리고라는 선원이 육지를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콜럼버스의 항해가 위대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콜럼버스의 항해가 몇 년 동안 이루어진 항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70일 항해면 약간 짧은 느낌도 들죠. 카리브해에 있는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거기다가 맨 처음에 한 일은 스페인 깃발 십자가를 딱 꼽아 놓는 일이에요. 내가 발견한 땅은 스페인 국왕의 땅이고
기독교 하나님의 땅이라는 영역 표시였던 거예요. 그곳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그 땅은 산살바도르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러면 콜럼버스는 왜 인도로 가는 야심으로 가득했을까요? 유럽인들에게 당시 인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위의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해 보세요. 유럽인들에게는 동양의 향로와 비단은 부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지중해를 거쳐서 동양과 교류했기 때문에 지중해의 핵심을 쥐고 있는 이탈리아가 유럽 무역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영역을 지나서 터키 오스만 제국을 지나서 경로를 통해서 인도로 향하는 길이 일반적인 길이었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경로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길목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역하는 길도 제대로 안 떨어져. 교역하려면 중간에 붙은 세금 내고 중간 마진을 엄청나게 떼이고 나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더러워, 우리는 이 길로 가지 않아야겠다라고 하고 새로운 길로 뚫자. 그래서 바닷길을 뚫어서 이득을 다 독차지하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서양을 끼고 있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결국 지중해 중심의 유럽이 대서양 중심의 유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지중해 중심 유럽 세계 중심이었던 이탈리아가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경쟁이 붙었어요. 결국 먼저 항로를 선점한 것은 포르투갈입니다. 아프리카 서해안을 돌아서 최남단의 희망봉을 돌아서 아시아 인도로 가는 길을 처음 선점합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신보다 조만한 포르투갈이 먼저 항로를 선점하더니 통수가 얼얼한 거예요. 옛날에 소련과 미국이 우주 개발하는 경쟁을 벌였잖아요. 사활을 걸고 두 나라가 덤비는데 소련이 먼저 1957년에 스푸트니크 호를 인공위성을 띄웠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때요? 미쳐버리는 거죠. 당시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예요. 항로를 먼저 선점해 놓으니까 옆에 스페인도 미쳐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누가 등장하냐? 스페인 왕 앞에 콜럼버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죠. 애초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본국에서는 자신의 야망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 포르투갈로 넘어가서 후안 2세를 꼬드깁니다. 인도로 가는 신항로를 내가 개척할 테니까 지원을 좀 해줘.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포르투갈은 이미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로 도착하는 신항로를 개척했기 때문에 콜럼버스의 제안에 관심이 없어요. 가볍게 개무시. 콜럼버스는 포기하지 않죠? 옆에 스페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난도 왕을 설득을 합니다. 당시 스페인은 포르투갈에 뒤져 있다는 초조함에 미쳐 있는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콜럼버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을 위해서 빵빵하게 후원을 약속합니다. 대신 조건은 있죠. 새로 발견되는 모든 땅은 스페인 왕이 갖는다. 그리고 새로 발견되는 모든 땅은 콜럼버스가 총독을 유지한다. 그 총독 자리는 자손에게 대대손손 세습된다. 이런 조건으로 합의를 보고 콜럼버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스페인으로서도 지원을 빵빵하게 해서 출항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대박을 노리는 도박을 선택을 하잖아요. 콜럼버스는 자기에게 정말 마지막 기회를 잡았고 야심에 불타서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야심차게 신대륙에 도착을 했으니까 본전을 뽑기 위해서 얼마나 눈에 불을 켤까. 차지한 땅에 총독으로 약속을 해준대. 내가 가서 깃발을 꼽으면 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뭘 발견해야 돼? 금을 발견하든지 은을 발견하든지 뭔가 있어야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아서 증거물로 들고 가야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증명을 받을 수 있고 더 이득을 챙길 수 있잖아요. 많은 비용을 탐험 비용으로 투자받았는데 땅만 딸랑 찾고 깃발만 꽂고 와. 빈손으로 돌아가. 그럼 뭐야? 야, 내가 무인도 찾으라고 배 띄웠냐? 탐험 비용 너 이씨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 사기꾼 자식.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자기가 도착한 이 카리브해 일대를 완전 샅샅이 수색합니다. 황금이 어딨나 석 달이나 헤매요. 자기가 직접 못 찾으니까 현지 원주민을 납치하거나 꼬드겨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여기 섬이 어디 있고 항해를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금은 보화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원주민들도 콜럼버스 일행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지혜로운 현인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 일행은 얘네들이 우리에게 호의적이라는 걸 알고 철저하게 이용을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노끈 구슬 이런 거 주면서 굉장히 귀중한 것을 너네에게 내주는 척 연기를 합니다. 원주민 입장에서는 순수하잖아요. 얘네들이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이 있으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자신이 가진 뭔가를 주는데 뭐 좁쌀만한 금부치 이런 거를 몽땅 유럽 사람이 다 털어갑니다. 당시 원주민들에게 금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굴러다니는 돌덩이에 불과했으니까 엄청나게 남는 장사를 한 거죠. 물론 원주민 입장에서도 자기가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을 받고 쓸모없는 금을 줬으니까 남는 장사를 한 건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콜럼버스가 쓴 항해록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자기가 봐도 유럽인이 너무 탐욕스럽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인디오들은 마음씨가 너무 고운데 유럽 사람들은 너무 탐욕스럽다. 깨진 유리, 도자기 파편을 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심지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몽땅 차지하려고 한다. 본인 얘기는 쏙 빼고 남 이야기 하듯이 하는 유체이탈 화법인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선원 통틀어서 가장 탐욕적이었던 사람은 바로 콜럼버스였던 거죠. 심지어 항해할 때 어떤 짓도 하냐면 내 혼자만 인도로 가는 길을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항해 일지를 교묘하게 조작하기도 해요. 당시 항해 일지는 지금으로 치면 단순한 일기장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1급 보안이 필요한 최첨단의 기술 연구 보고서예요. 항해 일지가 유출되면 아시아로 가는 항로가 그대로 털려서 시장을 다 뺏길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지인 거예요. 나만 알고 나만 기록해서 나 혼자만 이 항로를 독점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바로 콜럼버스였던 거예요. 이렇게 탐욕에 쩔은 콜럼버스는 1차 항해에서 큰 수확을 올리지는 못해요. 그래도 도착한 게 어디예요? 1493년 1월에 도착지에 요새를 만들어 놓고 일부 인원을 남기고 다시 스페인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증거를 또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을 몇 명 납치해요. 그래서 귀환길에 오르게 되고 2달 후인 3월에 스페인의 팔로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귀환해요. 엄청난 빅뉴스가 되는 거죠. 어서 굴러들어온 미치광이 또라이가 단방의 영웅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산처럼 몰려와서 날마다 인기가 치솟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월드컵 우승한 손흥민 훨씬 이상의 수준의 인기를 얻었던 거죠. 콜럼버스는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에게 몰려온 이 인기, 이 좋은 기회를 절대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 국왕을 부추겨서 대선단을 꾸려요. 첫 번째 항해는 굽신굽신거리면서 제발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런 위치였다면 지금은 내가 발견을 했잖아요. 더 당당하게 세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17척, 인원 1,500명 이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아메리카로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달 만에 더 일찍 도미니카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식민지인 이사벨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거침없이 좋아요. 식민지를 발견하고 새로운 땅을 개척도 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냐? 자기가 진짜로 목표했던 바를 추구해야죠. 바로 돈이에요. 황금을 찾아야만 돼요. 1차 원정에서는 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사람도 발견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금은 못 찾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1차는 땅만 발견해도 대성공이에요. 근데 2차 원정에서는 땅은 발견했으니까 땅을 더 찾을 필요는 없어. 대신 뭘 찾아야 돼? 이제 진짜 돈이 되는 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스페인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17척, 1,500명 이 정도 완전 몰빵해서 국력을 기울여서 선단을 보냈잖아요. 근데 땅하고 사람만 찾아와서는 완전 적자가 나는 거죠. 반드시 황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콜럼버스가 다시 와서 완전 나라를 이잡듯이 지지면서 찾는데 황금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콜럼버스는 획 돌변해버립니다. 원주민들에게 화를 폭발시킵니다. 똥낀 놈이 성낸다고. 엄청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누가 금은 보화를 콜럼버스에게 맡겨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콜럼버스는 내가 돈이 되는 황금을 찾아야 본전이 되는데 그 황금이 없으면 본전이 되는 다른 무언가라도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1493년부터 1496년까지 3년간 아메리카 대륙에 상주하면서 원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납치해서 유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금으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노예 장사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가 납치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반항하는 원주민이 있다? 바로바로 학살해버립니다. 심지어 도미니카 섬에 자초했을 때 도와준 원주민 부족을 기습해서 노예로 다 싹 팔아버립니다. 사람을 한 군데 모아놓고 불질러서 죽이기도 해요. 하워드 진에져서 미국 민중사에 따르면 1495년에 콜럼버스는 히스파니올라 섬의 아라와크족을 집중 공격합니다. 닥친 대로 노예로 팔고 금광 농장 개발을 위한 노예로 부리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이런 식으로 원주민을 얼마나 죽였는지 3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원주민이 25만 명 있었는데 다 죽고 절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완전
싹 인종 청소를 한 수준이에요. 원주민은 당연히 반발을 하죠. 근데 원주민의 무기 체계도 형편없고 유럽의 이 선진화된 군대를 상대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콜럼버스는 더 강하게 잔인하게 진압을 해서 공포심을 자극을 합니다. 손발을 막 다 잘라버리고 산채로 불태우고 이런 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륙의 발견이라는 거창한 아메리카 대륙의 시작은 바로 피로 얼룩진 채로 시작하게 됩니다. 콜럼버스는 이후로도 3차, 4차 아메리카 대륙 원정을 통해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엄청나게 휘젓고 다닙니다. 나중에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키죠. 그리고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죠. 이런 일들은 우연히 벌어진 일들이 아니에요. 콜럼버스가 먼저 행한 원주민의 대학살의 길을 차례대로 밟은 것뿐이다. 그런 행동으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유럽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을 뿐이에요. 콜럼버스가 지은 항해록에 따르면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은 신의 이름으로, 즉 하느님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모든 것을 스페인 왕국의 소유로 삼는 거죠. 이미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있잖아요. 원주민들의 의사나 문화나 생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신의 이름을 걸고 콜럼버스는 끔찍한 일을 자행한 셈이에요.